처음 시작했을 때 주인님이 혹시 종잣돈이 많은 건 아니었나? 얼마로 처음 시작하신 거죠? 종잣돈이 많지는 않았고요. 시장이 지금이랑은 조금 달랐고 매매가도 충분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든 동시에 전세가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투자금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했던 아파트가 수지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네,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매매 2억 9천, 전세 2억 8천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24평. 계단식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A 아파트가 방 3개 구조도 있고 방 2개 구조도 있는데 저는 그때 방 2개 구조를 매수를 했어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이때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들었던 돈은 이제 매매 전세 차이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사실 이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싼 거죠.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또는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24평인데 1,600, 거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복비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거의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24평 계단식 아파트를 네. 투자금 2,500으로? 네, 2,500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2017년, 2016년도 말에 계약을 했고요. 2017년 초에 제 명의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지금 현재 차익이 어느 정도 나나요? 그 지역 차익이 최소한 2억 이상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은 상당한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2,500만 원 투자해서 2억이 넘는 차익을 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1억이를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 건가요? 제가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2016년도가 지나가서 보니까 좋았던 시장이지만 그때는 좋았지 않았던 시장이었잖아요. 저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임장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나서는 거의 매일 임장을 하다시피 했지만 저는 투자가 진짜 늦었던 편이거든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거의 1년.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1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아마 제가 열반 스쿨 일기거든요. 너바님 정규 과정의 일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그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입지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지금 2억 9천 3억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던 다른 지역의 3억짜리 아파트보다 여기 있는 3억짜리 아파트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 그 좋다라는 게 어떻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강남까지 접근성을 봤을 때 제가 임장을 다녔던 지역은 최소한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신분당선이라는 너무 좋은 노선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기도 해서 지하철 역까지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었어요. 역세권이죠. 네,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많이들 선호하는 단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면 내가 투자를 하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강남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로 봤을 때 강남은 되게 빨리 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학교가 좋다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 하나는 수요적인 측면을 볼게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은 조금 하락장대라도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네? 다른 지역들보다 더 먼저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나 이 지역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좀 가고 싶었던 지역인데 가격이 오르잖아. 나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빠르고 높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학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방어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봤었고요.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도 좀 봤으면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느렸기 때문에 저처럼 느린 사람도 1년 정도만 좀 바짝하면 좀 가능하다, 비교평가, 또는 내가 좀 그래도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빠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음. 등산을 하더라도 진짜 빨리 그렇죠, 올라가는 사람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서. 임장을 하더라도 또는 아파트를 보고 다닐 때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체력이 좋아서 거의 잠도 좀 줄이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노력한 만큼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경우를 보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빠르면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1년이 좀 넘게 걸렸던 것 같거든요. 1년 정도? 좀 더 느리신 분들도 2년 정도면 다 이제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건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안에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되게 여러 지역에 그런 집을 보러 다니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얼만큼 그런 지역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당겨줄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그리고 내가 다녀와 본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다녀와 봤어야지 여기 아파트가 이 지역보다는 싸네? 이 지역보다는 비싸네? 이게 있는데 두 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두께 연필이 있다고 보면 이거 길고 이거 짧은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가 들어와야지 뭐보다는 비싸고 뭐보다는 싸고 이게 되는 거. 뭐보다는 길고 뭐보다는 짧고 이런 부분이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 그럼 최소한 3개 지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3개 지역으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고 넓어져야지 조금은 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네요. 그 지역이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선택을 같은 돈이더라도 같은 투자금으로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어디니? 아. 어딘가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쪽을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 일단 서울 쪽도 괜찮은 곳이 많아요. 근데 너무 서울은 좋죠. 진심에서 나오는 이 마음. 일단 서울 쪽도 좋아요. 근데 경기도 쪽도 좋은 데가 있거든요. 저는 서울이 점점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이 왜냐면 서울 자체보다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고 인구를 분산하고 인구를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확장이 될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서울 그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경기도가 이렇게 다 인접해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까지 포함해가지고 둘러싸고 그 있죠. 중에서도 좀 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그렇죠. 지역이 있겠죠. 뭐 선호를 하게 되려면 여기에 선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자리가 좀 많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면 더 좋겠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가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저는 경부 라인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경부 라인. 네. 경부 라인이면 경부 라인이 하면 경부선 라인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카카오 맵을 켰습니다. 네. 이제 지도 설정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기서 법정 경계를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하죠. 보통 고속도로라고 한다면 도시의 외곽 지역부터 시작이 된 RC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여기서 한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한남도. 그러게요. 왜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강남이 발달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오히려 여기 위쪽이 발달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연결이 됐기 때문에 경부선이 여기서부터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이 많이 성장을 했죠.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라는 곳이 많이 성장했고 직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으로 경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경부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부 라인 쪽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감싸고 있는 곳을 볼게요. 성남시가 있어요. 성남시. 그리고 좀 많이 감싸고 있는 게 분당구가 있죠. 그리고 수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동탄이 있죠. 여기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경부 라인하고 해서 조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 바로 수원도 있죠. 네이버에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이걸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 맞아요. 일자리가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일자리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통계 주제도라고 네. 되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많이 있어요. 인구와 가구, 주거와 교통. 일단 우리는 노동과 경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클릭해 주셔도 돼요. 통계 주제도에서 노동과 경제를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종사자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종사자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종사자 숫자를 보고 이제 이렇게 시도로 경계로 보여요.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시도로 볼 수가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경기도가 500만에서 지금 580만까지 520만에서 580만까지 늘었어요. 2019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증가를 했던 거고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별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구가 나오는데 조금 느리게 돼요. 근데 조금 한 번 더 클릭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제 9로 보이는데 이렇게 경부 라인이 흘러가고 있죠. 그럼 거기 흘러갔던 곳 중에서 분당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기 뜨네요. 32만 6천. 그렇죠. 32만 6천인데 2019년에 30만에서 거의 2만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네요. 2016년부터.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경부 라인에 수지구가 있죠. 네. 수지구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도 늘어나고 있어. 2016년도부터 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분당구에 비해서 그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흐름은 그쵸.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와. 여기서 기흥구.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동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화성시라서 정말 크게 보고 있죠. 이거 근데 동탄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 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는 수치가 달라요. 54만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이렇게 수지는 8만이었는데. 그렇죠.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일단 이 추세로 봤을 때 경부 라인 자체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좋을 게 인구적인 측면이거든요. 인구적인 측면을 볼 때는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에서 인구 세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 세대수를 클릭을 하고 조금 전에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제가 그냥 이거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세대수는 그나마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가 네. 일반적인 그렇죠. 인구수는 견해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인구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네. 지역도 있고 하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게끔 되잖아요. 이것 또한 중요하고 그중에 또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는 인구 구성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로 갔을 때, 집을 구하러 갔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선호한 데는 정말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들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곳들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완성형 가족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 그런 구조들을 3, 4인 가족의 구성을 가진 부분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지인 빅데이터 쪽입니다. 자, 여기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당을 한번 볼게요. 여기 경기도. 경기도. 분당시. 분당구. 성남시의 분당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수 변화 추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령별 인구 비율이 있어요. 동으로 보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성남시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 구별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때 잘 봐주면 좋은 건 영유아의 10대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10대 학생들까지의 비중이 있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평균이 16% 정도인데 분당구에 19%가 있어요. 평균 이상이네요. 네, 수성구에 13%, 중원구에 13%예요. 19%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고 가족 단위의 그런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겠구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비중도 월등히 더 높은 게 보일 겁니다. 여기도 40대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50대가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17%, 17%. 여기 제일 차이 나는 부분이 40대 부분이죠. 여기는 17%고 여기는 15%, 15%예요. 이만큼 이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안에 연령별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그 네. 비율이 10대 영유아나 10대 그리고 40대 네. 이 비율이 좀 중요하다는 40대, 거죠. 50대 비중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10대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아파트에 어디까지 밀집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게 국토 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이제 국토 통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서 인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 인구에서 이제
조금 전에 학생을 봤잖아요. 네. 학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학생 클릭하게 되면 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중학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조금 전에 분당을 봤었죠. 네. 그럼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를 볼게요. 그리고 항목. 격자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선택은 100m 최소 단위로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이, 중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특색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이 지역에서는 좀 학군지가 많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겠구나. 주황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쵸. 중학생이 많다라는 거죠. 밀집되어 그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조금 소형 평형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소형 평형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대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중학생들이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1, 여기에 2인 세대가 많이 그쵸. 있을 1, 2인 테니까, 가구들이 소형 많으니까 평형은. 여기에 오히려 10대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정자동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이런 비어있는 곳들이 있죠. 이런 데는 10대들이 이 중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 순회동보다는 적다는 거. 이거 되게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보면은 순회역 쪽은 되게 중학생들이 많은데 아래로 더 내려가 정자역 아래 이제 미금역 그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분포가 적게 적죠. 미금역 적네요. 쪽은 적죠. 그리고 구미동. 여기 오리역 있는 쪽은 그래도 좀 많이 있죠. 균질성이 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인구 구성을 타겟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게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던 곳이 성남시 분당구를 봤었고요. 그리고 용인시 수지구 쪽을 봤었고, 그리고 화성 쪽까지도 봤었습니다. 기흥구를 일단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쵸. 이제 다 체크를 했지만 이 중학교 학생 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분당구만 기준으로 네. 삼았고 수지구나 뭐 동탄이나 이쪽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 지역들이 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IT? 그쵸. IT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수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반도체가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쪽인데 실제로 용인시 기흥구 쪽에 맞아요. 네, 삼성전자 캠퍼스, 기흥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탄 쪽에 이제 화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에도.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용인시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돼요. 2025년도 정도면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용인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시티도 용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들을 더 창출을 하고 있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판교를 가지고 있죠. 판교는 또 어때요? 판교는 제1 테크노밸리가 너무 수학리에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죠. 그 제2 판교 테크노 그리고 제3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너무나도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지역 경부라인 분당, 수지구, 그리고 동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군, 10대 이하 그리고 40대, 50대 이 세대,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아무래도 뭐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나 맞아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지역은 알겠는데 이 지역 가격은 네. 괜찮나요? 가격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잖아요. 가격도 제가 계속 시세를 보고 있는데 거의 2020년 가격으로는 다 회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가격이 싸냐 비싸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진 않은 가격이지만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스탠스로 지켜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봐야죠. 그리고 내가 가진 금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서 이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사고자 마음먹었던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제 이 가격으로, 이 금액으로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를 만약에 여기 찾아봐도 여기가 더 좋아. 그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많이 해요. 최저점에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바닥을 잡고 싶다면 바닥보다는 좀 더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좀 더 나은 거고, 나는 그래도 저점에 사고 싶어. 나는 어차피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싸다는 가격이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매수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도 신중히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이 가격이 싼 가격인지. 왜냐면 사도 되는 가격이 지금도 분명 있는데 사지 말아야 되는 가격들도 같이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더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금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상승할 때는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A라는 입지가 더 좋고 B라는 입지가 더 안 좋은데 A라는 입지가 가격이 더 싼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 이 아파트가 더 싼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판단할 때 싼 데는 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것 비싸면 같아요. 비싼 이유가 있을 거야. 일반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지역을 알고 있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는 가격이 지금 쌓여 있으면은 그냥 싼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더 좋았던 건데 지금이 싸진 거를 그걸 지표나 이런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지표로서 확인을 하기보다는 저는 고점을 좀 확인을 해요. 만약에 두 지역을 봤을 때 저 고점을 확인할 것 같고, 고점이 왜냐면 상승장 때는 네. 좋았던 물건들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네네. 오르고 있는데 점이 하나가 위에 딱 찍히고 다시 내려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점이 하나, 두 개 찍히고 다시 내려오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를 최고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은 과하게 오버슈팅 된 게 아니지 하고 봐야 될지. 그럼 물가 상승률 플러스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까지 포함된 가격. 어떻게 보면 조금은 리니어하게 가는 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등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갔을 때 이 추세선으로 봤을 때 추세보다 내가 너무 높아진 가격은 이거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을 빼고 나서 A 아파트 단지랑 B 아파트 단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오른 폭이 한두 개가 찍힌 게 아니라 이게 좀 많은 개수가, 많은 거래 건수가 이렇게 찍혀 있다면 그 부분 좀 의미 있게 봐도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호재를 정말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아파트 오를 거야 하고 거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이 하나가 찍히는데 이게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산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생각하는 방향, 다수가 인정하는 가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난 상승장에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 여부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좀 집 사기에 좀 가장 좋았던 시기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나요? 가장 집 사기 좋았던 시점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저처럼 집값 떨어질 건데 집을 왜 사?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집을 사기에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전부 절대적으로 옳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점이 예를 들어 하락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처음 중간부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두 사야 되는 시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오는 시점 플러스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시기는 이때가 좋지만 저라면 전세가가 올라온 시점을 노릴 것 같아요. 전세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잃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적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어차피 내가 오래 살 거니까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돈이 깎여 나가는 걸 본다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 더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전세가율도 같이 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만약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매매값을 같이 끌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조금은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지금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첫 번째는 해당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이 그렇게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맞아. 많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그거랑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번째가 그 전세가율이 올라오는 그 시점이 좋은데, 지금 전세가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올라오는 다르죠. 데도 있지만 수도권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전세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네, 물론 여기도 수도권도 제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건,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고 이제는 좀 전세 리스크도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금리 영향도 있을 테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거 바로 반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지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지역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은 지역들을 같이 봐주신다면 저는 기회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뭐 시장은 안 좋지만 그럼에도 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그런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좀 연장해서 살아야 되는지, 요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청약을 한다는 거나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매매 한 가지 방법이죠. 일반 매매라든지 매매 한 가지 방법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거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청약을 해야 되는 사람. 나는 새 아파트에 너무 거주하고 싶은데 일단 시세보단 좀 싸게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청약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고요. 왜냐면 지금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도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2년 뒤, 3년 뒤에는 내가 그래도 새 아파트 살 수 있을 정도 분양을 받고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모을 수는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청약을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매매가 더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자녀가 있어가지고 진짜 실거주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실거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연끌을 하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했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보고 거기에 맞는 과정들, 거기에 맞는 아파트들을 찾는 과정을 거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매수를 하고 나서도 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주택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택을 사가지고 나 지금 아파트 떨어져, 나 진짜 쳐다도 보기 싫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만약 매도를 했을 때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그 가격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딘지, 더 좋은 입지는 어딘지, 이걸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망을 하실 분들, 지금 일단은 전세로 한 번 더 살거나 월세로 한 번 더 살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멀리서 좀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액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반 매매를 할 거라면 일반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청약이라고 한다면 청약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기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2015년 결혼을 할 때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혹시 이 아파트 살 거냐고? 네. 매매랑 전세가 얼마 차이도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이 아파트 살래?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디에 살고 계셨죠? 정자동에,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또 물음표였죠. 제가 집값 하락 논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회가 기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맞아.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줬는데 이거 기회가 아니네? 쓱 피해버린 거죠. 철벽이죠.
그냥 네 괜찮습니다. 이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희님 같은 경우 지금 34 나이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죠. 그때 시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맞아.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를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월급도 나오게 되잖아요. 월급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회사를 다닐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그거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게 있지만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꿈으로만 두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지? 그랬더니 노후에 내가 생활할 자금을 다 빼놓고 여유가 좀 있으면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세계 일주를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결국 제가 갈 수 있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동료분들, 그러니까 부장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다닌다면 내 노후가 정말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재테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제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잖아요. 전세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저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러 갈 텐데 혹시 괜찮으면 좀 예약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부동산장님께 알았다고 퇴근하고 나서 오라고. 그럼 퇴근하고 나서 가면서 전화를 한 번 더 하죠.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그 집 나갔는데? 전세가 이미 나가버렸어. 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일 정도 휴가를 내고 나서 전세집을 구했거든요. 지금이랑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세가 아예 없었습니다. 전세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저도 그때 왜 그런지라고 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전세를 구하고 나서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전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또 이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 그쵸. 심리는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람들은 전월세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휴가를 쓰고 나서 구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또 보는 거죠. 나 다음 전세 또 가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집값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 하락 문제였어요.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되게 한동안 안 오르고 올랐어요. 계속 맞아요. 유지를 했었으니까. 네. 내릴 줄 아니까 당연히 전월세만 알아봤겠죠? 집값이 그건 몰라요. 전월세만 알아보면서 다음에 전세 어디로 가서 살지? 어디랑 얼마나 올랐지라고 보는데 이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제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모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전세 올려주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버킷리스트 있었잖아요. 세계 일주라는. 버킷리스트는 전혀 제가 행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재테크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도태되기 쉽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게 되게 뭐 책임과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결혼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결혼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우치게 만들어준다는 거. 저실을 깨닫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런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34세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지 벌써 이제 8년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결과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결과.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이 얼마이신지 대출을 뺀 순자산이 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순자산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 3자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이 꺾이면서 아무래도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감안하고도 지금 그 정도 그쵸. 되는 건가요? 저도 순자산 자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작년 초 대비 30-40% 정도. 그래서 30%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장이 좋지 않으면서 다른 물건은 다 빠지는데 제 거라고 안 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덜 빠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선방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분산을 좀 해서 해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제 물건이라고 제가 샀던 아파트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혹시라도 역전세 리스크가 있으면 역전세 대비를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제가 매도를 해야 되거나 한다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키는 액션을 취하면 될 거고 그렇게 시장이 이제 변화감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그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집을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런 게 좋은 시절인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 내가 살 수 있을 때 플러스 그리고 시장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가 더 좋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뒤에서 더 딥하게 딥하게 가야 돼요, 들어가도록 딥하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인 지금 시기에 부동산 투자에 굳이 관심을 이렇게 가져도 되나, 가져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해서 뭐 하냐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벌써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곳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18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것도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도에 이 가격을 만났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싸다. 그쵸. 2018년도에 가격을 만났다면 이거 진짜 싸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사요. 내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승이 계속 되다 보면 이건 상승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쳐다를 안 보는 거고 이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은데.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싼 애가 되고 비싼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건 그 입지가 그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거든요.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이때 이 가치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으면 싼 물건을 고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주변에 보면은 왜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뭐 많이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금리라는 지금 얘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좀 내린다고 바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 하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리도 지금 있을 거고요. 공급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 지금 계속해서 다 풀어주고 있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심리에도 있기는 한데 심리는 조금 후행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기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 가격이 분명히 좋은 곳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덜 빠지고 조금은 높은 가격이 형성된 곳도 있어요. 가격주의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가격을 보고 이 물건을 산다.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넓게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부동산을 보는데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뭐 바로 내 집 마련을 해라,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추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뭔가 안목이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력을 쌓고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쵸. 말씀을. 자, 그렇다면 그 주인님만의 그런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평가된 구간에서 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싸게 사게 되면 내려가다도 좀 덜 잃게 되겠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더 커져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맞아요. 이게 저평가 됐는지. 싸다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쵸. 이게 뭐 2억이면 싼 거고 3억이면 비싼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값의 기준이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신축 아파트는 3억이면 싸, 3억이면 비싸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고 본다면 최소한 5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찾아보세요. 정말 전부 다. 왜냐면 이거 하나 사는데 사실 시간을 저는 뭐 몇 개월이야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큰 돈이 들어가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한 거, 2년 동안 일을 한 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잃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대신에 말하더라도 일을 가능성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있고 5억 중에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보다 좋은 건 뭐지? 이 아파트보다 좀 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지? 또 좋은 지역은 어디가 있지? 여기도 5억짜리 아파트가 있을까? 이걸 싹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아파트를 물론 매수를 해도 되는 거지만 더 좋은 입지에 똑같은 가격인 곳이 있다면 옮겨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저평가를 조금은 쉽게 이 가격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상대적인 가격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절대적이게는 사실 어렵죠. 얼마면 싸다, 얼마면 비싸다. 왜냐면 그게 어디 지역에 있냐, 어느 땅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이제 다 달라질 텐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도 상당히 중요해요. 전세가율이라고 말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겠죠. 예를 들자면 매매가 3억이고 전세가 2억 7천이면 전세가율이 90%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으면 매매가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룰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다라고 한다면 10억,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5억 정도겠죠. 그럼 얘가 10억에서 5억 밑으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떨어지다가 한 6억 정도가 돼요. 5억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세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5억 5천 정도가 되면 얘가 떨어지게 되면 5천 정도죠. 조금 더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읽기 싫어하는 분이라면 오히려 내가 좀 공격적인 것보다 조금은 방어적이게 조금은 더 읽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전세가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매매가 더 급하게 내려가면 또 전세가가 높아지겠죠. 요즘 또 그런 그래프들이 그쵸. 많이 보여서 그런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전세가율이 무조건 50%, 뭐 60% 이게 이것도 다르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흐름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 알아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장은 상승장 때 누구든지 이제 오히려 전세를 사기보다는 매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로 계속 하고 전세 수요가 없을 때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럼 전세를 사기보다는 집을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전세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이 많을 때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원하는 사람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고 공급이 없었고 하다 보면 결국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세가랑 매매가랑 매매가 여기 있었네 하고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오히려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잃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론 일부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매매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전세가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세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좋죠. 근데 내가 이것도 두 가지인데 내가 지금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을 잘 보고 있다가 이 가격이 충분히 내가 생각하기에 저렴한 지점이다. 처음에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변 아파트,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가장 최저가인 것 같다. 가장 좋은 물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끌을 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금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투자 경험도 많다 보니까 투자금을 좀 많이 해서 투자를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지금도 열반 스쿨,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너바나님이 강의하시는 열반 스쿨을 수강했는데 그때 배웠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도 투자금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그때 금액으로 본다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정하고 5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그럼 하는 그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그 범위가 총 투자금인가 세금까지 다 포함한? 세금 빼고 세금 매매 전세 차액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는 매매 전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제가 일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덩치가 더 큰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 덩치가 크다는 말은 절대가가 높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왜냐하면 전세가율 90%라도 10억짜리라면 90%라도 1억 정도가 그렇죠. 전세가 9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가도 줄이고 제 투자 금액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차원인 건가요? 맞습니다.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고 일단 나중에 보시면 투자금을 줄인다는 거 분명히 리스크 대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네, 제가 지금 상황 자체가 2019년도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세가가 쑥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 수도권에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에 공급이 정말 많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일들보다 공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공급적인 이슈가 컸어요. 그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공급의 그런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대비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전세도 났었고 돈을 돌려주기도 했었는데 딱 지금의 상황이네요. 그때 이제 많이 깨닫게 됐죠. 공급이 많게 되면 분명히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건 근처에 공급이 있다면 당연히 역전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내가 얼마만큼 전세값이 하락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잉여 금액 정도는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상승장일 때는 왜냐면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빨리 채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나를 자신을 워워워 해야 되는 부분이 누군가 옆에서 워워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워워 해야죠. 왜냐면 그래도 역전세를 한번 이제 맞아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 진행한 거에 있어서도 경복적인 것보다는 이거를 끌고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무리한 투자는 결국 무리한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좋으면 그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떠안는 리스크도 온전히 내 몫이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이제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그쵸.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9살 때 퇴사를 했고요.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비전 보드라는 것을 딱 썼습니다. 비전 보드가 뭐죠? 비전 보드라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그림 형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은퇴를 한다. 몇 살 때 은퇴를 한다. 그리고 나는 노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 무엇이다. 이런 걸 형상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 정도가 목표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저는 한번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리를 해봐라. 기록해봐라. 내 목표가 딱 있으면 내 목표를 최소한 내 목표가 뭘까라고 깊게 생각한 다음에 한번 펜으로 써보는 거죠. 나의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그거 눈에 보이는 데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막연한 목표가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내가 계속 목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순간에 과정을 생각하게 되겠죠.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이 과정을 설정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과정을 설정할 수 있을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가의 위치, 메타인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세워나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뤄가는 계단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보드를 썼다는 네네. 거,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보드를 쓰고 나서 비전보드를 제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어요. 아. 그걸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방에다, 책상 위에다, 그리고 컴퓨터 배경화면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를 먼저 시켰고, 그 다음 했던 거는 계획을 짜겠죠. 계획을 짜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죠.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뭐 한 달 계획을 짠다, 1년 계획을 짠다, 이러고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래. 그럼 내 집 마련에 목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면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럼 가보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원씩 하나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동에 어떤 아파트를 가보겠다.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내 할 일을 하나씩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또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오늘 하루에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것까지도 되는 거죠. 그냥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꿈에 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만 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근데 막 부동산에 갔더니 뭐 전세가 어쩌고 뭐 매매가 어쩌고 몰라요. 안 들려요. 등기부등본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모르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볼까? 이러면서 확대를 시켜나갈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을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아침에 수영장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그냥 수영장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그래도 나 수영장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럼 수모라도 한번 써보는 거죠. 또는 수영복이라도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물에 한 번만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준비 단계가 분명 있거든요. 누구는 빠른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 느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느리더라도 내 페이스에 맞게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좀 구체화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작더라도 하나씩 좀 실천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4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39살에 거의 5년 만에 순자산을 그때 당시에 30억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좀 되게 뭐 힘들었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그때는 정말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 말고는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저는 퇴근하고 나서는 거의 무조건 임장이거든요. 일상화였어요. 임장이라면 현장 가는 거. 가죠. 그렇죠. 부동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아파트도 보고 그 지역의 분위기도 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그 임장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천을 해야지 제가 원했던 걸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우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천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내는 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목표를 잘하셨다고 말하는 줄 알고. 목표는 너무나도 잘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분명히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딱 한 달 계획표 딱 놔두고 보자. 내가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그리고 뭐 강의 들어야 되는 강의 듣는 시간, 꼭 필요한 빼야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니까 한 달이 예를 들어 30일을 하면 25일이 남더라고요. 좋다. 그럼 나는 25일을 매일매일 임장을 가겠다. 이걸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날도 있잖아요.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회식이 잡힌다거나 뭐 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일정도 있죠. 회식은 가급적이면 좀 가지는 않았던 편이고 예를 들어 야근이 있었다 그러면 11시, 12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있을 건데 그럴 때도 임장직을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끝나도 1시에 끝났음에도 그 지역을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그 지역을, 관심 목표한 지역을. 지역을 갈 수 있다면 그 지역을 갔고요. 만약에 그 지역을 못 간다면 그래도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임장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어제도 힘들었으니까 쉬었는데 오늘도 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오늘도 힘든데 오늘 하루까지만 좀 쉬자. 이게 저는 내 구조상에서 너무나도 제가 잘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저를 그 프레임 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안에서 가둬놓고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와. 그럼 6개월이면 임장을 제가 몇 번 갔을게요? 몇 번 갔겠어요? 25 곱하기 6, 20, 150번?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150번을 갔었죠. 150번 가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정말 임장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임장을 안 가는 날이 이상할 정도로 그게 쉬워진 거예요. 임장을 가게 되면 이거 그냥 예전에 하나하나씩 보고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속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길을 지나가면서도 다 보여진 거예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지금까지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지금처럼 진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도 오고 너무 추워. 지금 어제 영하 17도, 18도까지 갔었는데 아마 제가 임장했던 적도 아마 그 정도? 한 영하 10도 이하는 됐을 것 같아요.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임장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왠지 떡볶이를 팔 것 같고 김 모락모락. 순대를 팔 것 같고 그 어묵을 팔 것 같은 그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맛있게 다 있는 거죠. 사장님한테 떡볶이랑 어묵을 이제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노부부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떡볶이를 떠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받잖아요. 받아야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손이 설마? 완전 얼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이게 그대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안 돼, 빨간색 떡볶이가 그대로 어묵 국물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다 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편분께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괜찮다고 진짜요? 라고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서 아내분 눈빛은 장난 아니었어요. 그치. 살짝 째려보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괜찮다고 제가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좋지 않다고, 괜찮다고. 배상 안 받았어요? 네, 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그때 투자도 잘 못했을 때였거든요. 초창기였어. 투자도 한 건도 못했을 때.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나 다 얼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픈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간 거죠, 임장을? 당연하죠.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투자적인 그런 기술, 노하우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과정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랫동안 그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중요한 부분이 투자 노하우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마인드셋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맞아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집값이 내리면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빠지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더 좋은 상황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맞아. 우리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주유님이 이 30억의 순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물론 이제 본인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죠. 당연히 있으신데, 그러면서 또 영향을 끼친 또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한테 가장 컸던 거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포기하기 좋아하는, 그냥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포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했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그게 월부라는 환경,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열반스쿨이라든지 또는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아, 여기서 내가 좋은 동료를 만나서 내가 혹시라도 좀 잘못된 길이라든지 내가 포기를 하고 힘든 경우가 있을 때 누군가 끌어가지고 야, 너 여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료를 만났던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느릴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좀 많이 느렸거든요. 근데 느리다고 포기를 했으면 아마도 저는 진작에 포기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산을 올라갈 텐데 정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빨리 올라가고 누구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는 광경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간 사람은 안개 때문에 해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좀 늦게 올라간 사람은 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운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몰라요. 근데 정상에 올라간다는 그 결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근데 그럴 때 포기를 하게 된다면 또 나 스스로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그 벽을 쌓게 되는 순간 그 벽이 나의 종착, 내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정말 포기도 잘하고 의지도 약하고 이런 사람도 투자 활동을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벽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게 되면 나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딱 투자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투자금이 없어서 그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강제저축이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강제저축은 아껴 쓰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강제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통장 하나 만드시고 월급 통장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월급 통장에서 내가 쓸 돈만 빼고 전부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비가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고정 지출 비용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모아야 되는 돈 나누기 12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먼저 저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강제저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저축이라고 한다면 먼저 생각하죠. 내가 고정지출 얼마고 변동지출 이만큼이니까 변동지출을 좀 줄여볼까? 이게 아니에요. 고정지출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계속 나간다고 해서 계속 나가는 돈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마찬가지. 핸드폰 요금이 7만 원이 나가요. 아, 이건 고정지출이야 하는 순간 이걸 건드지를 않게 되거든요.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거죠. 좀 더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좀 그래도 좋았던 거는 저는 카드를 전부 다 없앴어요. 혜택을 준다고 하는 카드들 많잖아요. 30만 원 이상 쓰면은 15,000원 혜택. 막 이런 혜택을 거 주는 건 아닌데 그냥 15,000원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카드를 다 없앴어요. 없애고 카드를 하나를 했는데 체크카드. 딱 하나. 거기는 제 용돈만 들어가는 부분.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알람이 오잖아요. 쓰게 되면 알람이 와요. 알람이 오게 되면 잔고가 보이잖아요. 아, 내가 각성을 하게 돼요. 아, 나 지금 여기서 이거 쓰면 안 돼.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왔던 문자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소비를 좀 더 미룰 수 있게. 좋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지출이 고정지출이라는 건 없다. 지출은 모두 변동지출이다. 그렇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어요. 모든 건 변동지출이다.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세도 우리가 고정지출로 생각하는데 뭐 1년 거 먼저 내면 5%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할인 받을 수 있죠. 그 안에서도 그 고정지출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모든 지출은 변동지출로 생각하고 줄일 노력을 먼저 맞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먼저 그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정하고 저축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아껴 쓸 수 있을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 그럼 그거 그렇게 없게끔 한번 생활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내가 미션처럼. 그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또 되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럼 지금까지 투자를 또 많이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그런 투자금 대비
수익이 많이 났던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 서울 투자를 했던 아파트 중에 양천구라고 혹시 아시나요? 양천구. 양천구. 네.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했어요. 학군지 양천구. 네. 근데 다들 목동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신월동도 있고 네. 신정동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쪽은 알려지지가 않았죠. 숨어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목동을 임장을 갔어요. 근데 목동 아파트 값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여기 좀 비싼데 좀 저렴한 데 없어요? 라고 했더니 저기 아파트 있어. 근데 저기 비행기 떠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비행기가 떠다녀봤자 얼마나 떠다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쪽 지역에 임장을 갔어요. 현장에 갔더니? 네, 현장에 갔더니 이게 비행기를 그렇게 가까이 본 게 처음이에요. 비행기 배라고 해야지. 하부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얘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낮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쵸. 그렇게 낮게 나는다는 거는 그 소음이 직접적으로. 그쵸. 소음이 시끄러워.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수능을 볼 때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떠다닐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때 영어 듣기 평가 했으면 그때 사람들 난리 나겠다. 그 소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소음이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시끄럽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았던 동네에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물어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예 차이가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가요? 장점과 단점을 들으려면 인근에 있는 부동산도 가보지만 멀리 있는 부동산도 가봐야 돼요. 더 좋은 상급지에 가서 이 지역을 조금 덜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단점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게 되면 좀 장점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어필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투자를 하게 됐던 것도 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인데 제가 여기 양천구를 임장하기 직전 임장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러 갔던 곳이 부천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부천이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양천구 좋은 입지인데 부천 아파트보다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쌌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라? 뭐지? 진짜 어라? 드디어 내가 이제 비교 평가를 잘할 수 있게 됐나? 이거였나? 그렇게 강의했던 배웠던 게 이거였나? 제가 얘보다 싸네 이거였나? 입지는 서울하고도 더 가깝고 얘는 또 서울이고. 그쵸, 서울이죠. 강남하고도 가깝고 또 목동 바로 옆에 있어서 학군도 학원가도 괜찮고 가깝고. 학원가 가깝고. 네. 단지 하나 비행기 떠다니는 거.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장점만 가득하고 단점 없는 아파트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비행기 보이는 거에 그거에 그래서 이 가격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었다면. 저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제 투자 기준 안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 투자 기준 안에서 비행기가 떠다니네? 비행기 소음이 있네? 이건 투자 기준에 없었어요. 그래서 배제를 하고 제 투자 기준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만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천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보다 입지가 더 괜찮은데 가격이 쌌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던 거죠. 그때 실제 투자금 얼마나 들어갔나요? 그때 투자를 했을 때 매매 전세 차이가 2천만 원 정도였었고 또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제가 구축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격 1,000만 원 그리고 복비라든지 세금, 취득세까지 해서 거의 3,500 정도 3,500 투자금이 들었고 그 아파트를 2억 5천 정도에 2억 4천만 원대로 매수를 했어요. 몇 평? 21평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뭐 고가에 나와 있는 건 7억 정도에 나와 있고 좀 저가에 나와 있는 건 6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네, 또 좋습니다. 네, 이 아파트 잡았던 건 싸기 때문에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사실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고 바로 올랐나요? 아니요, 사고 나서 꽤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오른 아파트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운이 좋았어요. 오른 게 뭐 10년 기다린 거 아니니까 2년? 1, 2년 정도 기다린 거니까 확실히 운은 좋았어요. 근데 그 운을 떠나서 그냥 잡아놨다는 게 제가 매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물건을 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보유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쵸. 싸게 샀다는 확신. 그거 하나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 2016년도부터 처음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기준과 지금 투자 기준 2023년이 됐어요. 지금 투자 기준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투자 기준 자체를 저는 너바나님이 강의해 주시는 열반스쿨에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고 아마도 지금 이후에 2024년, 2025년 제가 투자를 하는 한 이 기준 자체에서 조금의 변형은 있을지언정 이 큰 원틀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저한테 이 강의 안 좋던데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하고 인생 강의, 저 역시도 인생 강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처음 가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근육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PT를 받죠. PT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근육이 좀 잘 생기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나서 이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성장, 내가 원하는 그런 몸매? 전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운동을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거의 정직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내가 운동한 만큼 근육이 커지니까. 그러면 전 투자도 거기에 맞게끔 한다면 투자도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성장하는 것도 아웃풋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배웠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 2019년도에 수도권 공급이 많으면서 가격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냐면 너아님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승장, 하락장을 경험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처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처음 보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있었던 일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현재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도, 기술적인 측면, 마인드적인 측면도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배웠다기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인생 강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수업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제가 2016년 초에 들었어요. 2010년 2월. 초면은 2월이면은 열반스쿨 1기네요. 네, 열반스쿨 기수로 1기. 따지자면? 기수로 따지면 1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기를 이제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4번을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다 신기했어요. 다 맞아요. 신기해서 그냥 재밌다 이런 거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걸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투자 이야기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다 신기했고, 근데 두 번째 들었을 때가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1년 지나고 제가 투자를 한 채, 두 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들었을 때는 다시 한 대를 또 딱 맞은 다시 또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경험이 없을 때 듣는 거랑 또 내가 그런 모든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겪고 나서 강의를 또 들었을 때는 내가 했던 행동들과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그 부분들이 이제 매칭이 되잖아요. 복귀가 되죠. 매칭이 되면서 내가 많이 놓쳤구나. 그런 그러니까. 걸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재수강을 한 것도 또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저는 뭐 집값 하락 문자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좀 그냥 어떤 강의인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였구나. 이거 너무나도 세게 맞았어요. 너무나 세게 맞아가지고 저 그냥 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진짜 순살 치킨 되는 거 아닌가? 뼈 없는 치킨 되는 거 아닌가? 뼈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왔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아플까 생각해봤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서 13기 재수강을 했었거든요. 13기 재수강을 했는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걸 느꼈어요. 진짜 내가 경험을 해보고 들으니까 정말 더 아프구나.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 좋은 강의,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투자라고 하는 거,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저는 가급적이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재테크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강의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강의예요. 그렇게 보고 아마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 후기를 좀 몇 개만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를 찾아보시고 이거 뭐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일까? 왜 이렇게 시간을 스스로 쓰고 숙제도 과제도 내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나의 프레임 안에 갇혀져 있었던 거라면 이걸 깨야 되고 싶다면 저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지금 같은 하락장을 또 이제 겪게 되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이거 나만 힘든가?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인님 또한 그런 과정을 또 겪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투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이 나태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출장 갔을 때 제가 좀 장기간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았으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었던 시간에 너바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바나님께서 저한테 저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인님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진짜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분명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누군가 저한테 호되게 뭐 혼내낸다거나 했던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몇 번 들어봐서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준 사람이 있었나?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진정한 멘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정신을 다 잡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생각이 사실 투자 초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항상 그 말이 생각나요.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자유의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씩 임장을 가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루에 한 번씩 책을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조금은 헷갈릴 때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꾸준히 묵묵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 사람이더라고요. 2019년 때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주변의 동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때 아마 코크님 주변에서도 많이들 포기하고 떠났을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 더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이 월부에서는 많이 떠나셨는데 제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 제가 이걸 계속했던 이유를 꼽아보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있고 저한테는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부동산이 전부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투자가 전부다. 정말 이 한 우물만은 정말 제대로 한번 파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때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좀 도움이 됐던 책. 마인드 컨트롤 할 때 했던 책이라면 저는 사실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가 좀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생이 변명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책을 보실 수 있다면 그 책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도 정말 많고 그 책은 책으로만 봐도 좀 뼈를 때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요. 책 보고 아픈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파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순자산이 30억이면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그만 좀 일하고 놀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월급쟁이 부자들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 또 강의도 여러 개 하시고 그러면서 또 독서 모임도 이끌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돈을 위한 인생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돈보다는 제가 더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좋고 제가 언제 이걸 느꼈냐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도 하기 싫을 때 제가 아프리카 코칭을
그것도 열반 아프리카 코칭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잠시 엎드려서 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1시간 정도 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코칭이 그 강의 그 수강 외에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약간의 또 다른 강의의 하나인 거죠. 맞아요. 1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 옆에 있잖아요. 양파리님 있고 박랑 미셸님 있고 너나이님 있고 하는데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얼굴 왜 그러냐고. 너무 안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코칭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몇천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뚜벅뚜벅 해서 이제 방송을 하러 갔어요. 그 교단처럼 있는데 거기서 서서 이제 아프리카 코칭을 하는 거였거든, 그때는. 섰는데 아프리카 코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댓글로 올려주는 거를 소통을 하면서 올려주는 거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질의응답을 하는 거였는데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올라온 3시간, 4시간 정도로 했는데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코칭이라든지 독서 모임 말씀해 주셨지만 강의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이에요. 이제 저는 돈을 떠나서 제가 행복한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실 행복한 일을 찾으라고 했을 때 저를 필요로 하는 한 끝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